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하고요. 또 지수 선물과 에너지 시장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조기 종료를 하게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2년 반 만에 전월 대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1선까지 도달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6월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국채 금리마저 현 기준 금리인 4.5%에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금값은 9개월 들어서 최고치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벌써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에 찬 투자자들이 샴페인 병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 저희는 또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투자 기준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정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그랬고요. 2023년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 계속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일단 드렸죠. 자, 오늘은 설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지, 어떤 지표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집 같은 특집으로 그렇게 일단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가 휴장을 하는 만큼 또 특집과 같은 다양한 투자 팁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다뤄드리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물가 상승률 둔화 속에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안정화에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오일은 중국 리오프닝 정책 지속과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BOJ 정책 기조 변화가 달러 하방에 일조하며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증시 일정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증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 큰 거는 없어요. 예. 큰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저번 주부터 일단 있었고 네. 이번 주부터 메이저 은행들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이번 주 일단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나오던 대로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그 전에 베이지북 이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핫 이슈는 기업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된다. 오늘부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선물만 지금 새벽 3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종료가 되고 오늘 현물 시장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일단은 하시면서 그렇게 매매 안전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은행들과
중요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다. 그러면 어차피 새벽간에 일단은 발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전마다 시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전마다 제가 동영상 녹화 찍어서 시황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일단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 딱 요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어닝 시즌을 맞아서 또 은행주를 필두로 계속해서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또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품들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볼까요? 네, 나스닥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차트 먼저 보죠. 자, 나스닥은 오늘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네. 현물이 휴일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상당히 좋았다. 네. 네.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죠. 나스닥 일단은 보시면 여기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15시입니다. 오늘 15시에 17시죠? 죄송합니다. 17시에 지금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음봉이 나왔죠? 음봉, 여기 종가의 진입.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데드크로스 나온 그 봉 혹은 데드크로스 나온 그 봉의 다음 봉에 종가 진입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되겠고 청산은 두 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동 청산. 뭐 20틱이든 50틱이든 여러분들 자동 청산을 하시거나 어떻게 됩니까? 21선 이탈 라인입니다. 21선 이탈 라인에 여러분들께서 청산을 하시면 된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진입 그리고 청산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 굉장히 좋은 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하나 자리가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자리 잘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왔나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에 진입을 해서 똑같이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21선 이탈 라인,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에 우리가 청산을 하면 되겠다. 오늘 자리들이 굉장히 좀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자리 나왔고 요 뒤에서도 아까 처음에 제가 짚어드린 대로 이 뒤에서도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서도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 한 자리 나와서 청산 일단 여기에서 21선 종가 이탈 라인에서 일단 청산을 하시면 되는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은 오늘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휴일입니다.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나스닥 현물 시장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자, 청산하시고 또 진입하시고 또 청산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그래서 오늘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장이었고요. 자, 골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딱 보시다시피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1시에 나왔는데 이제 매매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매매가 됩니다. 23시간 매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자리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뇌동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자리들 있죠? 그 자리에만 포인트 딱딱 집어서 들어가셔도 큰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에 일단은 진입을 하시면 되고 자,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입니다. 그렇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자,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인가요? 아니죠. 여기는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21선을 맞았습니다. 그냥 맞은 거예요.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청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청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박스에서 들어가서 두 번째 박스에서 청산하시면 된다. 굉장히 쉽죠? 네. 제가
항상 그 매매 기법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매매 기법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을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하나 진입을 하셨습니다. 79.47 여기거든요. 79.47에 진입을 하셔서 79.47에 진입을 하셔서 방금 수익이 나셨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공부하시려면 노란톡방에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79.47에 매도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일단 하나, 둘까지 35티 일단 제가 드렸다. 사실은 이 기법도 똑같습니다. 예, 이 기법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이 별게 없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 그렇죠?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수렴과 발산 제가 말씀드리고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수렴과 발산 여기 나오죠? 데드크로스가 된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이죠. 여기 종가의 진입, 여기 종가의 진입 혹은 5일선 맞는 음봉. 자, 이거죠? 5일선을 맞는 음봉의 종가의 진입,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1선 기법은 뭡니까? 21선을 맞는 음봉의 종가 진입, 여기입니다.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짧은 시간에 이 세 개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손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게 아마 진입과 청산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입과 청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차트상으로 기법상으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실제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매매 방식이고요. 매매 방식이고 자, 쭉 보면 여기서도 지금 자리가 나오죠. 여기서도 자, 골든크로스 되죠. 17시 넘어서 골든크로스 된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양봉 요겁니다. 요거가 아니면 요거가 되겠죠. 종가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익절 청산하시면 된다. 그렇죠? 예. 아니면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하시거나 여러분들 추세 끌고 가시거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게 진짜 간단해서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매매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 볼까요? 유로? 예, 유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자, 유럽장이 오후 5시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유럽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로를 봐야 되겠죠. 자, 횡보박스 그리다가 15시경에 어떻게 되죠? 자,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진입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분봉입니다, 여러분. 3분봉만 보셔도 충분해요. 진입자리 여기 나와서 자, 21선 종가 라인에서 여러분들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뭡니까? 눌림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까지 끌고 오실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수익을 내시는 이런 방법. 자,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이시죠? 자리가 이제 많이 보이시죠? 자, 골든크로스 나오고요. 골든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에 들어가시면 된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21선 이탈 라인.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30틱이든 50틱이든 자동 익절로 여러분들이 청산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곳에서 청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려드린 시간대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기법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진입과 청산 라인 활용하셔서 하시면 안전매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네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럽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오일, 그리고 골드, 유로까지 주요 상품과 지수에 대한 움직임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노란톡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는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 선견 마스터님께서 오늘 특집 같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시장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될 게 예. 매크로 환경이라고 하는데 매크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뜻이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매크로 환경은 네. 거시경제학적인 환경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시와 미시가 있는데 거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거시라고 하고요. 미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우리가 미시라고 하죠. 미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시 경제를 일단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거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8월 말에 처음 뵈면서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달에 이미. 그때 페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다. 금리 인상은 협상 테이블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누가 얘기했습니까? 파월이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은 지금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파월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떤 성견지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으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현물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질 것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활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이미 언제입니까? 이미 작년 여름에서 작년 가을 정도에는 간파를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간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물을 다 현금 처리를 하셨거나 코인 하시는 분들도 처리를 하셨거나 우리 선물하시는 분,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 전환을 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현물에 물리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요 여러분 이걸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2023년에는 경기 하강이든 경기 침체든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빠르면 상반기 내에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의 환경,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이제는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는 못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일단 우리 신세계 리턴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자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환율을 보면 거시경제 환경이 보인다라는 건데 사실은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리와 환율이 정말 중요하죠. 경제의 끝판왕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실물 경제. 그래서 금리와 환율을 보면 거시경제 환경이 일단 보이는데 자, 일단은 금리, 환율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금리와 환율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둘 다 어려워하시는데 환율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조금 특집 방송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금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요 투자은행 10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 있고요. 노무라 있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방크 있고요.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개 중에 거의 한 5개 이상, 5개에서 8개 정도는 신세계 리턴즈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자, 이곳들이
이거는 이제 2022년 건데요. 내년이라고 돼 있는데 23년입니다. 23년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최종 금리입니다. 최종 금리 상단을 지금 5.5까지 일단은 보고 있죠. 최종 금리 상단을 5.5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중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중에 올해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곳이 거의 뭐 5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대 4인데요. 거의 5대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 곳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4분기입니다. 4분기. 4분기. 10월에서 12월이죠. 2023년 10월에서 12월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10군데 중에 주요 10군데 중에 지금 6군데가 일단은 2023년 올해 중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6군데 중에 5군데가 노무라 빼고요. 노무라 빼고 5군데가 10월에서 12월이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노무라가 굉장히 잘 맞춥니다. 자, 그래서 3분기죠. 3분기에 뭐 금리 인하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 일단은 대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23년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은행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몇 프로예요? 6군데 중에 5군데가 4분기다. 10월에서 12월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까요? 조금만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1분기가 늦춰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23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항상 우리는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고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갖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금융 투자를 할 때는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낫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분기만 늦춰보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1분기만 늦춰지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2023년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나오죠? 네,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는 페드의 피벗이다. 페드의 피벗은 뭐다? 페드가 스탠스를 변화하는 것은 뭡니까?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는 침체 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침체 후에 금리 인하가 온다. 침체라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 실업률이 상승하고요.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대량 해고 실업 사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요. 대량 해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으니까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니 집을 잃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대량 해고 실업률의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왜? 자, 제가 경기 순환 구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순환 구조. 자, 이거는 뭐예요? 항상 있어 왔다.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은요,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 이 하향 국면은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모기지 사태 같은, 제가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새해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강조드린 내용이죠. 예.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미국의 큰 경제 위기는 아니다. 그것까진 가지 않는다. 뭐예요? 경기 순환 구조에 의한 하향 국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자, 제 설명만 들으시면요, 향후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2023년부터 최소 2025년까지의 사이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탑재가 되실 겁니다. 자, 1번 국면은 이렇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여기에서 쓰이고, 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향 국면이다. 경기가 하향되고 경기가 하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 하강 국면이다. 자, 이 하강 국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그런 곡소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여기에서 스탠스를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까지는 돈을 옥죄했지만, 경기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돈을 옥죄했지만, 자,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기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돈을 옥죄는 구간이 1번 국면,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2번 국면이고요. 자,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다시 쓰는 게 3번 국면, 그 결과가 4번 국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기 순환 사이클은 이것만 하시면 된다. 1번, 2번, 3번, 4번만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국면, 2번 국면, 3번과 4번 국면입니다. 후퇴하고 경기가 하향되고 다시 하향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더 좋게 나오는 게 4번이다. 그래서 경기 순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에 굉장히 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제 강의나 제 방송 보시면 아마 박사가 되시리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국면을 좀 한번 볼까요? 경기 후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경기 후퇴의 시작이에요. 자, 보시면 1번 국면이죠? 후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시켜야 된다. 그래서 1번 국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고요. 정부. 두 번째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내림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흡수되고 통화량을 시장에다 뿌리는 효과를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통화량이 시장에 많다라는 뜻이에요. 통화량이 시장에 많으니까 이것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정부에서 하는 세금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제가 뒤에서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서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세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돈을 많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뭐예요? 금리 정책이에요. 이게 통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을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이 통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뭡니까?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대출 받을 때 많이 받아봤자 5천만 원, 1억 정도 해주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얼마나 해줍니까, 여러분? 수백억씩 해주죠. 수천억씩 해주죠. 조 단위로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0.1%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한 달에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이 금리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상황을 일단은 좀 대입을 시켜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래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고 했어요. 법인세를 올리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뭐예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도 거의 100기를 들었죠.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통화량을 더 많이 뿌려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다운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뿌려야 되는데 세율을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미국의 정부는 일단은 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IRA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것은 일단은 포기 상태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빅 이슈고 2023년에도 이게 무조건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이 2022년처럼 되진 않아요. 자, 자료 보시죠. 이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작년 2월입니다, 여러분. 작년 2월에 기준금리가 0.25였어요. 근데 지금 1월입니다. 12월까지죠? 네. 얼마입니까? 4.5입니다. 4.5 기준금리가. 0.25에서 자, 1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만 10개월입니다. 만 11개월. 만 11개월 동안 지금 0.25에서 4.5까지 늘린 거예요. 금리를 왜 늘렸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느냐? 시장에 통화량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럼 통화량을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됩니다. 통화량을 줄이게 하려면 금리로 뭐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업들이 돈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금리가 오르면 자 0.25%였을 때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근데 4.5%가 됐어요. 11개월 만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필요해도 잘 안 빌리죠. 자금이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도 500만 원만 일단은 빌립니다. 내가 500만 원이 필요했으면 뭐예요? 일단은 안 빌리고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안 돕니다. 통화량 흡수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경기 후퇴의 시작의 1번 국면에서는 어떤 걸 쓴다? 첫 번째, 정부의 재정정책. 두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정부의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사태도 있고 두 번째 큰 게 뭐냐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 내 월급에서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간다라고 하면 기업은 매출이 크니까 더 많이 떼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1번은 거의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요새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인상시켜서 통화량을 흡수한다. 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번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그래서 관련 기사를 일단은 좀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 법인세 인상 계획 조정 중이다. 그리고 뭐예요? 바이든이 작년과 재작년에 인프라 법안이라는 걸 했죠. 자, 그랬더니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세율을 더 많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시장에 깔려있는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세율이 너무 높다. 이거는 기업의 치명타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지금 미국의 법인세는요 21%입니다. 트럼프가 37%에서 21%로 급격하게 내렸는데 이걸 바이든이 올리려고 하자 뭐예요? 조세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사실상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의 세율 인상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남은 카드는 딱 하나다. 금리 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겁니다. 페드가. 왜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금리 인상의 결과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중간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가의 하락입니다. 자, 1번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두 개만 생각을 하세요.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소비와 물가가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인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에서
얼마 전에 6.5%까지 급격하게 일단은 낮아졌다. 급격하다. 급격하다는 표현을 제가 조금 빼겠습니다. 완만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 사실은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됩니다.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되죠. 한 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페드에서 원하는 그림이 나와요. 얕은 경기 침체로 다시 부양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자, 요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이해가 다 되시게 하겠습니다. 페드에서 원하는 그림은 뭡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얕은 경기 침체죠. 예. 경기 침체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경기 침체의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하면 페드에서 원하는 경기 침체 구간은 이겁니다. 이거. 얕은 경기 침체. 우리가 잭슨 홀 미팅에서부터 파월이 얘기한 단어가 있죠. 소프트 랜딩.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소프트 랜딩입니다. 얕은 경기 침체. 여기까지 경기 침체 주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경기 침체 주고 다시 회복기와 상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제 설명 일단은 천천히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 다 되실 거라 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퇴의 시작은 두 가지 시그널. 소비와 물가가 하락하는 시그널을 보이게 된다.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물가는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물가는 잡힙니다. 그 이후의 부작용은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의 부작용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경기 후퇴 시작인데 이거는 PPI, PC입니다. PC. 그렇죠? PC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PPI입니다. PPI. 죄송합니다. 예.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각하는 물가입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를 찍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에 온 포커스가 다 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섹션만 보시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큰 박스는 오른다. 하지만 작은 박스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이다. 자, 그럼 다음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 좀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입니다. PC. 그렇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같은 경우에는 페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보다 더 신경을 쓰는 지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일단은 뭐예요? 낮아진다.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여러분?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이 어떤가요?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금리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다 되시죠, 여러분? 자, 소비와 물가 시그널은요, 제가 알려드린 거, 보여드리는 것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후퇴의 시작, 뭐예요? 소비와 물가가 낮아지는 시그널이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죠. 예, 여러분들 작년부터 제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은 필립스 곡선 굉장히 좀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필립스 곡선은 뭡니까? 원래 파월은 필립스 곡선을 무시했어요. 필립스 곡선은 뭡니까, 여러분? 자, 뒤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필립스 곡선은 뭡니까, 여러분? 많이 저한테 들어보셨죠? 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뭐가 높아져야 된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예.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경기가 하강을 한다는 거예요.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요. 그럼 물건을 못 사니까 기업은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100명이었던 인원을 감축을 하죠. 50명으로 감축을 하고 30명으로 감축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자, 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망하는 건 뭐예요? 이건 경제 위기고 금융 위기고 침체입니다. 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물가가 하락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 이 명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국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정책이 거기다 쏠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 자, 제가 이것도 잭슨홀 미팅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파월은 뭐가 문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가를 잡는데 경기 침체는 필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요?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잭슨홀 미팅 때 뭡니까? 확 바뀌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뭡니까? 잭슨홀 미팅 때 얘기를 했죠. 지난 8월에.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떤 페드의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차 앵콜까지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관한 그런 리뷰를 해드렸죠. 자, 설 연휴 때, 이번에 설 연휴 때 여러분 놀면 뭐 하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설 연휴 때 제가 지난 8월 말에 했던 잭슨홀 미팅 그 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작년에 제가 8월에 했던 잭슨홀 미팅 그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설에 보시고, 아,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페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8월부터는 파월이 페드가 정말 좋은 길로 가고 있다. 통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작년에 주말 특강에서 지금 최악의 경우, 미국이 가는 최악의 경우를 장기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 뒤에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린 이 뒤는 뭐냐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단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단기예요. 근데 미국이 가는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 장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여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을 써도 물가만 오릅니다. 물가만 올라요. 이게 최악의 경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주말 특강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일단은 좀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2번 국면은 제가 지금은 못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조금 보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큰 거시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경기 순환 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투자 팁 얻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주요 상품과 또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주요 상품군들이 모두 다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증 시가 휴장을 하는 가운데 나스닥 선물 역시도 마이너스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차근차근히 주요 상품과 지수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미증시 휴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상품들이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금 마이너스권에 이어지면서 좀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만회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큰 의미는 없는데 네. 방향성을 굳이 논하라고 하면 예. 일단 매수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낫겠다.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볼까요? 예, 나스닥 일봉 차트 잠깐 보면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굉장히 강조드린 두 자리가 있어요. 짚어드릴게요. 이 자리입니다. 21선 라인이고요. 여기였습니다. 21선 라인이었고 그때는 이제 21선이 조금 더 위에 있었죠. 21선 라인 그리고 일목 라인이었습니다. 320 라인, 네 여기 라인이었어요. 320 라인까지 가면 자 21선 라인을 지탱을 하고 320 라인 일목 하단까지 지탱을 하면 일목 상단까지 600 라인까지 일단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자마자 치솟았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가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길게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 굉장히 상승이 좋게 나와 보이는데 길게 보겠습니다. 일봉을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고점이 어떻게 돼요? 고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고점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저점이 낮아지는 형국입니다. 아직도 대세의 흐름,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은 일단은 뭡니까? 매도 쪽이다. 예, 매도를 일단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린 라인이 또 있었죠. 여기입니다. 여기 한 자리 그리고 여기 두 자리죠. 자, 이 두 자리 그 최종 하단입니다. 1차 라인과 2차 라인인데 이 2차 라인을 건들지 않고 올라가는 이상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었죠. 11월 중순 때. 자, 여기까지 지탱하고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11월 중순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는 그림보다 조금 더 밑으로 온 거는 사실이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라인인 이 전저점, 올해 최저점이 아닙니다. 올해 최저점 바로 위에 전저점을 깨지 않고 일단은 상승 중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이 라인을 그려드릴 때는 상단을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14,000대입니다. 14,000대. 14,000 라인까지 산타랠리 포함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12월 말까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일단 요겁니다. 일목 상단을 지지하면 이게 11,620 정도 되거든요. 11,620 정도입니다. 11,620 정도를 일단은 지지를 하면 여기 일단은 체크하시고요. 여기 일단 또 체크하셔야 돼요. 두 군데입니다. 11,620 라인 일단은 지지를 하고 강한 상승, 어떤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면 저는 13,000대까지 일단은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박스 횡보를 치면서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고 침체 이후에 침체 선언 이후죠. 침체가 오피셜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0,000포인트를 건들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올해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8월, 9월까지의 어떤 나스닥 일봉 차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예. 그렇기 때문에 620 라인 굉장히 중요하죠. 11,620 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하면 위쪽으로의 13,000대까지의 상방은 일단 열려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높아시면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매수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상 시장은 급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식의 매매는 지양을 하시고 항상 제 방송과 함께 하시면 포인트 제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의 거시경제적인 그런 흐름 그리고 차트를 통한 미시적인 흐름 잘 짚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 3시까지인데요.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단 620 라인은 일단은 돌파를 해야겠죠. 620 라인 돌파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쪽으로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선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